YTN 라디오 이동희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해보죠. 오늘은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추경에 신중한 자세였습니다만 지금 상황인 만큼 정부가 빠른 결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 건 정치권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 추경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연초이기 때문에 정부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예. 대구하고 청도 지역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방송 직전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확진자가 977명, 아마도 내일은 10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될 것 같고 11번째 사망자까지 발생한 마당이어서 이 시점이면 추경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처음에 야당이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만 반대했다가 오히려 대구 경북 쪽에서 좀 역풍이 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찬성으로 돌아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시점에 이야기하는 추경이라는 건 코로나 사태가 거의 재난급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이른바 TK 지역이 그 구자유한국당이죠. 과거 보수권의 텃밭이라고 봤던 그런 지역들인데 여기 지원하자는 추경을 반대한다. 그런 건 글쎄요. 뭐 총선 전략상으로도 야당이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통은 야당이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게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풀면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타날까 봐인데 지금은 여야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총선용 아니냐. 뭐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야 따질 때가 아니고 대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물며 총선용이라고 해도 지금 해야죠. 지금은 대구 지역 뭐 사실 우리나라 경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지역 분들의 어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한가한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가 또 돈도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지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메르스 당시 2015년입니다. 이른바 메르스 추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11조 6천억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메르스가 그때 한 석 달을 안 갔단 말이에요. 그 유행도 지역사회 대유행이 아니라 병원 내 2차, 3차 감염이 많았는데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다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때하고 지금은 뭐 충격파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보다는 좀 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사스나 메르스 말고 다른 때는 어떤 추경을 했는지 좀 비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2008년 추석 즈음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부실 채권을 돌리다가 금융사고가 터졌는데 전 세계가 출렁했죠. 그렇죠. 2009년 그 이듬해에 우리가 이른바 슈퍼 추경을 편성했는데 당시에 편성한 금액이 28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네요. 전무후무한 금액이었는데 지금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도 전 세계로 이 병이 퍼져나가는 속도를 감안하면 뭐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스 때도 11조가 넘는 돈이었으니까 이번에도 10조 이상 아마 쓸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아마 예상을 해보건대 정부가 상정하는 금액은 20조 원 정도 되지 20조. 않을까 싶어요. 통상 20조 원 정도의 재정을 집행했을 때 성장률을 1%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이거는 도식화된 산식인데 지금 노무라, 무디스, S&P, 피치 이런 곳들이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대 후반에 수렴을 하거나 뭐 피치는 아직 2.3% 유지합니다만 노무라증권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한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이 0.5%에 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이제 노무라증권의 경우에는 항상 우리 경제가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하고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곳이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1%포인트 이상 성장률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 있으면 지금으로서는 아직 확산세가 잡힌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기왕 하기로 하면 모자라게 하면 안 한만 못하거든요. 예. 20조 원 정도는 상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얼마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예. 일단 어디에 쓰게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예. 어디에 쓸 것이냐. 예, 예. 일단은 지역적으로 본다 하면 무조건 대구 경북이 우선일 거고요. 예. 대상으로 놓고 본다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장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중견 중소기업 특히 예. 중국하고 비즈니스 많이 하는 분들 그리고 산업군으로 본다면 항공, 서비스, 여행, 음식, 숙박업 이렇게 될 겁니다. 항공업계는 지금 사실상 구조조정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예. 뭐 이스타항공 이런 곳들도 마찬가지고 에어부산 이런 곳들은 예. 지금 임원들이 다 일괄사표를 제출했죠. 예. 그 본기업인 아시아나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조종사들도 자발적으로 임금을 깎아야 한다 이런 상황인데 한 호텔 예약 사이트는 벌써 지난주에 그 도산한다. 그러니까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도 아마 분야별로 촘촘하게 나눠주지 않을까 싶은데 요때 절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게 이른바 쪽지 예산이죠. 지역으로 나가는 선심성 예산. 항상 추경을 편성하면 그런 게 끼어들거든요. 그런 건 이번 정말 지양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긴급 재정 명령권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예. 일단 추경은 예산안이잖아요. 추가 경정 예산의 줄임말인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반드시 국회를 거쳐서 국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천재지변, 내후외환, 중대한 재정이나 경제상의 위기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국회 들렸다 올 시간이 없다 할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는 현재 코로나가 번져가는 요 사태가 내후외환,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상황일 것이냐 이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국회가 사후에 추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일단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한 이후에 돈을 쓰기로 했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 국회에서 우리는 이게 동의가 안 된다 하면 정부가 이걸 다시 원상 복귀를 해놔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정치권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설득하는 게 먼저인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2월 임시국회 회기가 3월 17일에 끝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벌써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뭐 이번 주는 선거운동이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다 지역구로 나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추경을 이 안에 처리해서 빠르게 지방으로 내려보낼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경의 규모도 중요합니다만 어디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속도예요. 이게 예방적으로 재정을 집행한다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가라앉아 버리면 돈이 늦게 들어가면 사실은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 오늘은 약간 올랐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주식 시장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네, 뭐 2100선은 회복을 했고 하루 만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원달러 환율도 오늘은 괜찮아졌더라고요. 어제 12위로 급등했었는데 근데 아마 매일매일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어제는 세 자릿수로 확진자가 늘었다.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가 확 번졌던 거고 오늘은 두 자릿수로 그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에 일희일비하는 건데 글쎄요. 지금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멈추기 어려울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통계 수치가 쌓이는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기세가 확 꺾였다 이런 것들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도 보니까는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이 상당수 주식을 샀더라고요. 그럼 너무 이게 뭐 소위 주워 담자 이렇게 가시는 거면 너무 간이 크신 게 아닐까.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고 사실 이렇게 확 번지기 전까지는 장세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4%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좀 안전하게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그 증권사들이 그 장밋빛 전망을 내놔서
코로나19가 아마 잠잠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두 자릿수로 확진자가 관리가 되던 상황에는 야, 우리나라가 정말 대응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 개인위생 괜찮아서 정리되는구나 그렇죠. 싶었잖아요. 예. 이 신천지 사태 이전까지는. 그런데 뭐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네. 것 같고. 자,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식자재는 품절 사태가 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네. 사재기입니까? 이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은데 일단 반은 맞다. 이게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뭐 부산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위기감을 특별히 많이 느끼시는 분들 내지는 그 신천지 예배당이 있었던 그 지역 분들 이런 분들의 불안감이 커서 그쪽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또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면 전 지역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청취자들 느끼시겠지만 오프라인에 가면은 뭐 매대가 다 비어있다 이런 건 예, 아니거든요. 저도 어제 마트에 다녀왔습니다만 그래서 심리가 분명히 얼어붙고 있고 일부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건 맞지만 다 그렇다고 보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오프라인은 상당히 위축돼 있고 네. 온라인은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어제 마트에 사람이 이 정도로 없구나 느낄 정도였는데 온라인에서는 뭐 통조림, 라면, 밥, 생수, 화장지, 물티슈 이런 것들이 세 자릿수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어요. 매출액이. 반면에 오프라인이 굉장히 한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게 또 상황이 우리가 메르스 당시에도 사실상 경제활동이 2분기에 끊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또 뭐 그나마 희망적인 말씀 좀 드리자면 한 분기가 확 꺾이면 다음 분기에는 또 V자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라는 게 언제까지 멈추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외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지나친 공포감 이런 것들 뭐 공포를 느껴야 되는 합리적인 공포 이외에 예. 나는 문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겠어. 또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 사태도 언젠가 지나갑니다. 예. 너무 공포심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소비 심리도 당연히 위축되니까 네. 너무 그렇게 되면. 전 오늘 출근할 때 그 택배 기사님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물량이 너무 많아졌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일부에서 이제 대구로 보내면 물건이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해요. 물량이 워낙 많이 그 배송 의뢰가 너무 많아서 예. 지연될 뿐이지 보낸 물건은 간다고 하고요. 예. 택배기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데 특히 그 중국에서 원자재를 받아가지고 재생산하는 여기서 네. 그래서 수출하는 이 업체도 상당히 조금 좋지는 않은데 근데 그 원달러 환율 때문에 수출 업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그걸로 이른바 해지가 된다는 건데 그 환율로 해지를 하기엔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 삼성전자가 신제품 휴대폰을 내놨어요. 뭐 이런 상황이라 별로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만 이걸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수급 문제,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가는 큰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 중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받아오는 부품, 팔아야 하는 것들 다 가치 사슬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컨대 현대차도 공장을 그동안 그 지난달이었죠. 한동안 못 돌렸던 것이 그런 것들도 중국에서 그 배선 뭉치를 못 들여와서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닐 거라고요. 해서 글쎄요,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지 이번에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과거 사스 때와는 다르게 중국 경제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더 커져 버려가지고. 그렇죠. 사스 때는 2002년, 2003년 당시에는 5%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4%. 그런데 수치로만 봐서 그렇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보면 세계 경제 한 4분의 1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주식 얘기를 했는데 그 청취자들도 주식 질문을 좀 해주시는데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우려 떨어지고
올라가면 우리는 안 올라요. 왜 그러냐고. 글쎄요, 우리에게 트럼프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대선까지 증시를 밀어 올릴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 만약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돈 풀 거니까 올라갈 거야 해서 올라가고, 실적이 좋다 하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할 거야 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선 캠페인하고 증시가 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국제 무역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애물을 치고 있지만 미국 증시에는 트럼프라는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호재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